네, 제3절 정책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 책 141쪽에 보시면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41쪽이고요. 정책 네트워크. 지금 주로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정책에 관련된 행위자들 간의 그 과정에서의 어떤 권력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느냐, 누가 지배할 것이냐, 막시스트 견해와 엘리트론자, 다원주의자, 조합주의자들의 견해를 봤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정책 네트워크란 특정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가 상호작용하는 관계의 망이다. 심플합니다. 이 A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뭐 A라는 이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게 의학 분업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에 의사들이 있겠고요. 여기 약사들이 있겠죠. 뭐 제약회사나 이런 다른 관계들도 있겠지만 이 주계의 메인 그 다음에 뭐죠? 복지부 뭐 이런 네트워크하는 작용의 망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책 네트워크의 핵심은 이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이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를 이해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 유형은 정책 네트워크 크게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을 네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정책 커튼 모형이고요. 다른 하나가 하위 정부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 공동체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이슈 네트워크 모형입니다. 우리는 이 각각에 대한 특징들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참 보시면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부터 이 네트워크가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간다는 거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정책 커튼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이 정부 내부의 특정 세력에 의하여 독점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의 행위자는 차단되어 정책 결정이 정부 내부의 특정 세력에 의해 독점적이 되기 때문에 외부 세력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커튼이 쳐졌다는 거죠. 커튼. 그래서 정책 커튼 모형입니다. 하위 정부 모형에서는요. 자, 이 세 집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입법부, 행정기관, 그리고 이익집단이란 이 세 부류의 행위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특정 정책 결정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을 철의 삼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이들을 철의 삼각, 입법부, 행정기관, 이익집단. 현실에서도 저는 제 경험상 이렇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 입법부가 있습니다. 국회는 당연히 본회의도 있지만요. 국회는 뭐에 중심으로 움직여 갑니까? 이 위원회 중심으로 움직여 갑니다. 그죠? 이 국회위원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16개, 17개. 그러면 이 위원회가 이게 산업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그러면 산업부 관련돼 있죠. 그죠? 그 외교위원회, 행안위원회, 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또 약 국회의원 분들이 약 20명 정도가 내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회가 본회의에서 어떤 법을 결정하고 할 때 주로 정보를 주고받는 정부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부 기관과 1대1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위원회는 산자부, 외교부장은 외교부, 행안부는 행안부, 경찰청, 복지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행정부에서 일을 해보면 이 행정하기 좀 쉬워요. 근데 일을 안 해본 저도 일하기 전에 이 행정하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예.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할 때도 나옵니다. 이게 잘 이해하시는데 서로 간에 이 위원회란 게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여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 입법부 소속에 예, 국회 5급, 국회 8급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여기서 근무한단 말이죠. 여기서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예, 부족할 때 일로 전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관련 부서와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둘이 친해져요. 술을 먹어요. 아이, 뭐 술 먹으면 예. 커피를 마셔요. 그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래서 이들 간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정보에 대해서 서로가 잘 이해를 하게 돼요. 물론 여기는 또 국회는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여기서 한다 안 한다 말을 할 때 이 외교부 공무원과 연계되죠. 이 밖에서는 누구? 외부 밖에서는 이 관련 이익 집단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다시 여기도 로비를 하고요. 여기도 로비를 하고요. 여기도 로비를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사실 가장 핵심인 국회, 입법부, 관련 부처, 이익 집단. 정말 트라이앵글입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게 트라이앵글이라는 걸 알고요. 이 세 집단은 빈번한 접촉, 아까 커피 마신다 그랬죠? 빈번한 접촉. 각 집단의 제공은 상호 지지를 기반으로 상호 협력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요거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정부 관료의 역할은 입법부 관계자에게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조언을 제공하는 겁니다. 관료는. 그죠? 이렇게 만났으니까 당연하죠. 입법부 관계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입법부 관계자라 하면 여기에 입법고시 국회 8급으로 들어간 공무원들도 있고요. 그 위원회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국회에 있다 그러면 서로 명함을 주면 어느 부서에 있어요? 그러면 나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러면 보건복지부와 직접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사실 입법부 있어봤자 입법부 직원이 보건복지부 여기서 복지부에 이 맞는 보건복지위원회 입법고시 출신과 8급으로 들어오신 분이 얼마 있겠어요? 실제로 한 10명 정도가 밖에 안 됩니다. 이분 제일 높은 분이 차관복급이라 그래서 있고요. 예, 수석이 그 수석 전문의예요. 그분이 수석 전문의 그 밑에 이제 다시 국장이 있고 서기관 사무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보건복지부 이 수많은 수천 명의 공무원들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 전문성을 누가 다시 보장한다?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조언을 다시 한다는 이런 거죠.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이 하위 정부 모형이에요. 그럼 정책 공동체 모임에서는 하위 정부 모임에서 참여자 플러스 이게 중요하죠. 전문가 집단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집단이 전문적 조언을 해버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관료는 중요하죠. 행정관료의 역할은 축소되고 특정 정책에 관련된 관리적 측면에서의 관리적인 지식 제공 및 지식 중재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관료의 역할이 줄어들어요. 전문가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런 게 핵심입니다. 이슈 네트워크 모형은 특정의 정책적 이슈별로 이해관계자가 전문가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슈별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이슈 네트워크는 공통의 관심을 가진 대규모의 참여자가 그죠? 다양한 참여자들이 연결되어 네트워크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참 이슈 네트워크라는 얘기는 이런 거죠. 트위터 또 청와대 게시판 이런 데 막 접근한 이슈별로 막 접근한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게 이슈 네트워크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슈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은 하위 정부의 모임과 정책 공동체 모임의 구성원들의 일부는 필연적으로 중복되지만 참여의 구매는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의 구매는 크죠. 그리고 이게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슈 네트워크에서는 굉장히 중복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있고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규모가 크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럼 관료는 뭐합니까? 행정관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수준에 따라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결정. 실제로 전문성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많이 도와줄 수 있지만 관료가 잘 모른다 그러면 못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시 네트워크에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관료의 전문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